오늘은 포조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MVC 기반 계층형 게시판 구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나는 순수한 자바만을 이용해서 프레임워크를 나름대로 설계해 보고 개발 방법론 중에서 그 MVC 패턴을 적용한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트랜잭션 처리라든가 좀 더 게시판을 좀 풍성하게 구현을 해보기 위해서 좀 옛날 방식인 계층형 게시판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그 재료들에는 일단 서블릿이 있겠고요. 그 서블릿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컨트롤러 계층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계를 좀 해봤고요. JSP는 그 UI 쪽 그 화면 처리를 주로 하게 되는데 UI 쪽에 이제 HTML보다는 기본적인 디자인이라던가 뭐 좀 추가적인 좀 더 풍부한 컴포넌트들을 제공해주는 jQuery 기반의 Easy UI를 이용해서 화면을 그려보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쪽은 아무래도 이제 반복되는 코드가 좀 많은 부분인데요. 테이블 이름과 컬럼명을 제외한 나머지 JDBC API를 이용해서 DB를 연동할 때 거치게 되는 1단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 오라클 서버, 일단 그 서버 제품의 벤더 정보를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제품의 커넥션을 맺어야 되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에서 작성한 SQL문을 이용해서 오라클 서버와 같은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제품에 요청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조회된 결과들은 자바에서는 리스트, 맵 혹은 VO 이와 같은 클래스를 통해서 담아서 이제 EasyUI나 HTML 화면 쪽에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웹 서비스를 위해서는 톰캣 서버가 필요하니까 일단 이 톰캣 서버 안에는 JSP 컨테이너와 서블릿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그 자바 기반의 웹 서버를 구동하는데 자바 언어는 자바 그 개발 키트는 또 기본적으로 먼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ERWin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두 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트랜잭션 처리를 위해서 일단 나누었고요. 또 조인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테이블을 쪼개 보았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에는 그 첨부 파일 처리를 하는 부분을 담아 보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정규화라는 부분도 의미를 좀 담고 있고요. 널값을 관리하지 않는다. 또 유니크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생들에게 전달을 좀 한꺼번에 왜냐면 6개월 동안 배운 내용을 다 담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재료들과 뭐 이러이러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그 클래스 설계 쪽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웹 서비스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요청 객체와 응답 객체가 필요한데요. 그 리퀘스트라는 부분과 리스판스라는 내장 객체를 통해서 결국 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나의 요구사항을 서버 쪽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는 액션 서포트라는 클래스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상속받은 클래스는 HTTP 서블릿, 즉 그 표준에서 제공해주는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구성을 해보았고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는 do get, do post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서버 쪽에 전송하게 되는데요. 리턴 타입은 void로 되어 있고요. 파라미터는 이제 REQ와 RES를 갖고 있고 리턴 타입은 voi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제약 사항이기도 한 거죠. 리턴 타입을 다른 스트링으로 한다거나 혹은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처리해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을 그 제약받고 있는 것이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do post도 마찬가지로 REQ와 RES를 주입받을 수 있고요. 그 주입을 해주는 것은 그 톰캣 안에 설치되어 있는 JSP 컨테이너와 서블릿 컨테이너를 통해서 객체 주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메소드를 추가로 선언하고 구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주입받을 수 없는 그런 메소드라면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겟과 두포스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공부한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시면 이런 어떤 제약 사항을 좀 뛰어넘어서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방향성을 담은 그러한 서블릿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일단 올라가시기 전에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부터 단단하게 밀도 있게 만들어 두셔야 그런 확장하는 부분이라던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사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컨트롤러 매퍼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수업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코드상에서 클래스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숫자를 붙인 부분이고요. 이 매퍼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스프링 쪽에서도 이런 그 URL 핸들러 매핑이라고 해서 이런 그 어떠한 업무에 전담하는 그 컨트롤러 클래스와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 스프링 쪽에서 제공되는 이런 그 심플 URL 핸들러 매핑 이런 클래스를 한번 흉내내서 설계를 해 보았고요. 그 뒤쪽에는 이제 보드 컨트롤러 여기가 이제 일종의 이 컨트롤러 계층이 구동을 해주는 구동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로직 쪽은 이제 업무를 전담해주는 어떤 업무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로직 계층에서는 이제 어떤 판단이나 어떤 선택,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고 보통 이제 학생들이 그 로직 클래스를 꼭 구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MVC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약속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는 추가를 하고 또 누구에게는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업무에 대한 판단, 선택, 결정을 할 때는 어떤 다수의 DML 구문을
호출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직 클래스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뒤쪽에 이제 오라클 서버와 연동하는 데 필요한 보드 M 다오라는 클래스와 보드 S 다오라는 클래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테이블을 두 개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ER윈을 통해서 그 계층형 게시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테이블을 설계한 그러한 그림인데요. 앞쪽에 있는 것이 마스터 테이블이고 뒤쪽에 있는 테이블이 서브 테이블인데 그 첨부 파일이 몇 개가 추가될 것인지 우리 개발자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사용자마다 서로 다른 상황이 연출될 것이기 때문에 테이블을 두 개로 나누어서 그려보았습니다. bm 언더바 NO가 그 마스터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이 되고요. 서브 테이블은 이 부모 테이블의 자식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PK라는 것은 인덱스를 제공받게 되고요. 일단은 지금은 오라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제품들이 다 표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제품이라면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막대기가 이제 UID 바, 이 관계를 나타내주는 릴레이션 막대기인데 이 막대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bm 언더바 NO는 이 보드 언더바 서브 언더바 T 테이블에 내가 직접 추가해 준 컬럼이 아니라 이 릴레이션 막대기를 통해서 서로 상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모 집합의 bm 언더바 NO를 자식 테이블에 주어서 이 아들이 자녀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포린 키가 되고요. 포린 키. 그 다음에 이 집합에서는 지금 그 bs 언더바 seq 요것도 그 만약에 다중으로 처리할 때는 이 pk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일단 이 위쪽에 있는 영역은 모두 식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좀 더 의미가 있는 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드 언더바 서브 언더바 T 테이블의 bm 언더바 NO는 그 컬럼이 아니라 릴레이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그 클래스 설계 쪽으로 돌아오시면 그 마스터 테이블과 그 서브 테이블을 관리할 수 있는 각각 독립적인 클래스를 따로 구성하였고요. 바로 이렇게 두 가지의 테이블의 데이터를 모두 성공적으로 추가했을 때 우리가 커밋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데이터 이상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한 처리를 우리가 트랜잭션 처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화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글 목록 쪽에는 easy UI, jQuery를 기반으로 하는 그 easy UI를 사용해서 그려본 화면이고요. 현재 샘플로 데이터를 좀 테스트 삼아 넣어둔 부분이 있어서 화면상에 그 목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그리실 때 화면 정의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화면 정의서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ERD가 제대로 잘 그려졌는지를 어떤 나름대로 자가 진단해 보고 혹시 빠진 컬럼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을 좀 검사하는데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이런 화면 정의서를 꼭 작성해 볼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코딩이 어렵다. 수업을 들었지만 혼자 자기 힘으로 게시판을 구현할 수 없는 학생들은 일단 코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 클래스 설계라든가
화면 정의서, 또 ERD 작성 또는 쿼리문을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미리 작성해 보는 이런 방법들을 먼저 선행을 해서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과정을 꼭 거친 후에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여지는 DML 구문, 즉 셀렉트 문을 오른쪽에 작성을 해 보았고요. 마이바티스를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동적 쿼리를 지원하는 if 문을 이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오라클 쪽에서는 DML 구문 안에 이렇게 if 문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이런 ORM 솔루션인 마이바티스를 사용하시면 이런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프롬절에 테이블이 두 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드 언더바 마스터 T 테이블과 보드 서브 테이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웨어절의 이 플러스 부분은 아우터 조인의 어떤 옛날 표현식인데요. 일단 직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요즘 표기법보다는 일단 학생들에게 이런 예전 표기법을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 테이블에는 항상 데이터가 있겠지만 이쪽 BS 보드 서브 언더바 T 테이블 쪽에는 첨부 파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있는 쪽은 다 보여주더라도 없는 쪽은 널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아우터 조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인에는 크게 한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카타시안의 곱이 있고, 근데 이제 카타시안의 곱은 아무래도 쓰레기 값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실 업무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화면을 사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그릴 때 이 카타시안의 곱이 어떤 원하는 그림을 패턴을 만들어 주는데 분명히 역할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퀄 조인이 아무래도 가장 빈번하게 사용이 될 텐데 이 아우터 조인도 여기 플러스가 붙어 있는 이런 아우터 조인 꼴도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절에 마이바티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통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할 때는 물음표를 사용하던 곳이 이렇게 샵에 좌중괄호와 우중괄호를 통해서 키값을 넣어주시면 파라미터의 VO나 맵으로 값을 전달받게 되어서 이 자리에 자동으로 매핑을 해주게 되고요. 이 셀렉트 문에서부터 오더바이까지 쭉 진행되고 나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목록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층형 게시판, 즉 댓글, 또 댓글에 대한 반박하는 글, 또 댓글에 대한 또 반박하는 글을 여러 어떤 차례, 그러니까 차수를 달리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어서 정렬 순서는 일단 그룹 번호를 네임 차순 기준으로 세웠고요. 최신 글이 앞쪽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BM 언더바 스텝 부분은 글의 어떤 순서, 정렬 순서, 그래야 앞에 얘기에 대한 뒤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스텝의 값은 일씩 증가하면서 어떤 순서를 관리하기 위한 컬럼으로 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화면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글쓰기 화면도 동일하게 EasyUI에서 제공하는 API, CSS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린 화면이고요. 여기에도 이제 인서트 문이 2개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에 지금 현재 화면에는 첨부 파일이 없는 화면을 캡처해 놓았는데 아직 첨부 파일이 수업에서 끝나지가 않아서
일단 첨부 파일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화면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인서트 문이 보이게 되고요. 그 인서트 문의 ID 값을 통해서 그 다오 쪽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SQL 문을 구분해서 호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밸류에 들어오는 이런 그 컬럼에 대한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은 이렇게 맵을 통해서 받아오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request.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받아오는 값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인서트 문도 필요하겠죠. 지금은 첨부 파일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기본적인 인서트 문만 구성을 해놨는데 이 뒤쪽에 첨부 파일에 대한 bs 언더바 파일이라던가 bs 언더바 사이즈와 같은 컬럼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ERD 쪽에 보시면 이제 그 bs 언더바 파일, bs 언더바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일에 대한 크기를 계산해서 대략 다운받아야 되는 파일이 몇 메가바이트인지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설계된 컬럼들이고요. 지금 여기 글쓰기 화면에서 바로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얘기했던 이 글 목록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그 유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셀렉트한 결과를 이렇게 화면 쪽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유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그 스코프 속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보통 그 스코프 속성은 리퀘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값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페이지 이동할 때 포워드 방식으로 반드시 처리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다이렉트 방식으로 하게 되면 포워드 방식과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방식이 있죠. 메소드 이름으로 얘기하면 send redirect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send redirect 방식은 유지를 하질 않죠. 유지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forward 방식은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select일 때는 항상 이 forward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그 전체 게시판에 대한 페이지 흐름도도 한번 작성을 좀 해보았는데요. 페이지 흐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페이지의 어떤 전개, 방향이라던가 페이지 간의 이동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으로부터 무엇을 제공받게 되는지, 또 서버 쪽에 무엇을 제공해야 되는지, 또 화면에 대한 어떤 처리하는 데 있어서 포워드 방식이나 리다이렉트 방식 이런 부분과도 이런 페이지 흐름도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페이지에 대한 어떤 플로 차트도 꼭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목록 페이지인 list.jsp에서 시작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글쓰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writeform.jsp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새 글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read.jsp가 상세보기 화면인데요. 이 상세보기 화면 쪽에서는 댓글 쓰기에 대한 기능을 진행이 된다. 댓글 쓰기 기능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그 수정 화면과 또는 그 삭제 화면은 지금 JSP를 쓰지 않았는데 이유는 이제 EasyUI 쪽에 독립적인 JSP를 구성하지 않고 그 다이얼로그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JSP를 붙이지 않고 이름만 적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read.jsp가 한 건을 조회하고 있기 때문에 list.jsp는 한 건에서 그 n건을 관리하게 되지만 이 read.jsp 같은 경우는 오직 한 건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건 조회된 결과를 업데이트 폼 화면에서 기본 정보를 제공해 준 후에 수정을 하도록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DB를 경유하지 않고 기존에 갖고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이얼로그로 처리해 보았습니다. 그 삭제하는 부분도 그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 역시 이 한 건을 read.jsp에서 가져올 때 그때 갖고 있는 정보를 사용해서 비교하면 될 것이므로 이쪽도 독립적인 JSP를 구성하지 않고 다이얼로그를 이용해서 한 페이지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list.jsp는 이제 다시 목록으로 돌아가는 그런 버튼이 되겠고요. 이 네 가지의 것들이 이제 어떤 버튼과 연결이 되어서 댓글 쓰기 버튼, 수정 버튼, 삭제 버튼, 목록 보기 버튼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list.jsp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포워드로 처리해 되어야 되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read.jsp 이것도 포워드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EasyUI 쪽에서는 JSON 포맷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어떤 URL을 속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그 날것으로 그러니까 표준에 가깝게 처리해 보는 것을 일단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 흐름도도 관찰해 보았고요. 이런 그 뭔가를 구현하시기 전에 이런 설계 또 생각한 것들을 끄적여 보거나 또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그려두시면 실제로 코딩을 하는데 길을 잃거나 또 순서를 헷갈려 하거나 또 방향이 잘 결정이 안 될 때 이런 문서를 통해서 그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작성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위 테스트 부분인데요. 그 단위 테스트 부분에서는 그 미리 작성해 둔 그런 페이지와 그 다음에 프로젝트 안에서 어떻게 URL을 적어야 글 목록 조회 화면으로 연결되는지를 미리 한번 작성을 해 두었고요. 뭐 아무래도 그 인강으로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미리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 5000번이 톰캣 서버의 그 포트 번호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언더바 보드2는 프로젝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만을 목적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따로 추가한 부분이고요. 실제 구현할 때는 여기 숫자 2를 빼고 그 루트 패스까지 이름을 적어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드라는 부분인데 이 보드를 워크 이름으로 업무 이름으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오는 그 MVC3 요청에 대한 앞에 있는 이름을 이용해서 어떤 뭐 글을 순정한다던가 삭제한다던가 등록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변경해서 보여줄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다 이제 복사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똑같은 이름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 UPD로 바꿔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URL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지금 형식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서 바로 잡은 다음에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삭제할 때는 대리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록할 때는 인서트니까 여기 MVC3 이름 앞에 DML문에서 사용하는 그 이름들을 한번 붙여서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제 바로 이동이 될 테니까 이대로 한번 일단 저장을 해 볼까요? 자, 화면은 일단 먼저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 보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이제 상세 보는 화면, 그 다음에 목록 하는 화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똑같은 목록 보기 화면이 있네요. 근데 여기 아마 요 자리에 아마 UPD, 그러니까 업데이트 아까 upd.mvc3 물음표 cud upd 이렇게 적더라도 아마 그쪽 페이지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DB 쪽을 작성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없어서 수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 페이지인 404번으로 연결이 되었는데요. 일단 단위 테스트 할 때는 일단 이렇게 해서 화면 해보시면 일단 응답으로 넘어가는 화면이 최종적으로 수정된 후에 혹은 삭제된 후에 또는 등록이 성공한 후에 다시 목록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제 페이지를 흐름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 화면이 보이는 게 맞고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이제 요게 read.jsp이고 그 아래쪽에 댓글 쓰기, 수정하기, 또 삭제 버튼, 또 목록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아까 네 가지 버튼을 화면 페이지 흐름을 이야기할 때 네 개 버튼을 이야기 드렸던 것이 이쪽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요 네 개 버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페이지로 돌아와서 단위 테스트 로그를 한번 출력을 해 보았는데요. 지금 클래스 설계에서 액션 서포트라는 서블릿을 상속받은 클래스가 사용자의 어떤 요청 URI와 그 다음에 서버에 세팅되어 있는 어떤 컨텍스트 패스 정보를 읽어와서 이 정보를 가지고 문자를 좀 썰어서 업무에 대한 구분 또 분기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요청을 리퀘스트 네임으로 쪼갤 수 있고요. 이것을 다시 커맨드 쪽에서 MVC3 즉 확장자를 뗀 그 이름만 다시 저장한 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커맨드 0 배열 안에다가 커맨드 0 배열 안에다 넣어주고 또 1번 배열에다가는 뒤쪽에 업무에 대한 요청 이름을 적어서 분기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도 보시면 마이바티스에 관련된 설정이 보이고 있고요. 또 마이바티스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공통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이바티스 커먼 팩토리라고 해서 이 부분도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되는 그러한 클래스들 API들을 좀 상상해서 비슷하게 모방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다오 클래스에서 마이바티스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객체들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로그들을 다 이렇게 출력을 해보았고요. 아래쪽에 컨트롤러 매퍼 3이라고 보이는 이 부분이 아까 클래스 설계에서
이야기 드렸던, 그러니까 그 액션 서포트와 또 업무를 처리하는 그 구동계인 뭐 보드 컨트롤러 또는 뭐 멤버 컨트롤러 또는 뭐 주문이라면 오더 컨트롤러, 이렇게 여러 가지의 업무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와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클래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쪽에 이 심플 URL 핸들러 매핑 클래스를 찾아보시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뭐 네이버나 구글 검색을 통해서 추가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 테니까,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뭐 저에게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는 내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다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아마 따로 확인을 좀 해 보셔야 지금 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로그로 좀 돌아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액션 서포트에서 그 CUD 값이 널일 때와 널이 아닐 때로 나눴는데, 이것은 이제 아까 그 준비 과정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메소드의 활용 범위가 리턴 타입을 사용할 수 없다, 보이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이드 상태에서 결국은 조회된 결과를 목록 쪽에 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포워드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포워드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고, 이때 유지에 사용되는 그 객체 이름이 결국 리퀘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웹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첫 단추에 해당하는 것이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누가 먼저 더 빨리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 진행 속도라든가 또 이해하는 속도, 또 페이지를 처리하는 속도, 모든 면에서 다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그 설계할 때 보이드를 혹시 다른 리턴 타입으로 좀 사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고요. 실제 이런 기능들이 스프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흉내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 뷰라는 그 스프링 2.0 시절서부터 쭉 제공이 되어 왔었던 이 클래스를 한번 이렇게 모방을 좀 해보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리턴 타입으로 사용되는 클래스인데, 이것을 이제 현재 내가 설계한 그 클래스 설계에 녹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고요. 이 인터페이스는 똑같이 그 요청 객체와 응답 객체를 갖고 있지만, 리턴 타입은 보시는 것처럼 스트링 혹은 이렇게 모델 앤 뷰,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액션 서포트 쪽에서는 일단 두 get과 두 post를 꼭 갖고 있어야 하지만, 업무를 처리해주는 우리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get 방식으로 하던 혹은 post 방식으로 하던, 이쪽에 그 두가 빠졌네요. 모두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창구를 일원화 하는 방법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두 서비스라는 메소드를 별도로 작성한 후에 get 방식이나 혹은 post 방식으로 넘어온 것들을 그대로 그 주소 번지를 원본을 넘겨서 이 서비스 메소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본 것이죠. 자, 근데 이때도 역시 보이드일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스트링이나 모델 앤 뷰로 바뀌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별도의 인터페이스 그쪽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여기 35번 라인에 있는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그 인터페이스는 여기 41번과 42번 이쪽에서 객치를 주입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쪽에 39번에 보게 되면 이 CUD 값이 없게 되면 모델M 뷰를 연결하도록 설계를 하였고, 이 CUD가 있는 경우에는 리턴 타입이 스트링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본 것입니다. 그 리턴 타입에 대한 그 어떤 고정관념 또는 어떤 제약사항 이런 것들을 한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뭔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어떤 방향성을 대입해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설계를 해보았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CUD가 느릴 때는 프로세스를 타고 있고, 이 프로세스를 탔을 때 이제 리턴 받는 그 R 오브젝트가 이 오브젝트가 이제 모델M 뷰이거나 혹은 스트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위쪽에 주석을 달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널이 아닐 때는 그 똑같은 프로세스 메소드이지만 이쪽에는 파라미터를 3개를 처리하였고요. 왜냐하면 자바에선 동일한 메소드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메소드 오버라이드 또는 메소드 오버로딩에 대한 규칙이 있지만 그 중에서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규칙을 적용시켜서 위에 거는 파라미터를 3개로, 요건 이제 요청 이름 스트링으로 처리하였고요. 밑에는 2get이나 toPost가 원래 표준이 갖고 있는 날 것 그대로 REQ와 RES만을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한번 실제로 로그상으로 여러분들이 출력해 볼 수 있도록 로거를 곳곳에 다 삽입을 좀 해놓은 상태이고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눈만 가지고 보시더라도 실제로 소스 없고 테스트를 못하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 직관적으로 어떤 그 화면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곳곳에 로고를 좀 넣어둔 상태입니다. 그 아래쪽에서 이제 그 if문으로 분기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 ROBJ가 스트링과 같을 때 인스턴스 오브는 타입을 체크해주는 연산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델인 뷰 타입일 때와 스트링 타입일 때를 구분해 보았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온 정보를 페이지 무브라는 1차 배열에다가 담아 보았습니다. 소스를 보시게 되면 좀 그 다소 그 연결되고 또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하는 부분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워크라던가 혹은 또 이런 ROBJ라던가 혹은 이런 페이지 무브 배열이라던가 또 위쪽으로 가시면 CUD 이런 부분, 또 위쪽으로 가시면 커맨드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출연을 하다 보니까 소스가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본인이 작성한 코드가 아니라면 아무리 간단하게 작성을 해 놓았다 하더라도 처음에 봤을 때 당황스럽고 또 분석이 잘 안 돼서 고민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교육생들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무조건 편하게, 무조건 자동화 시켜주는 그런 코드보다는 약간 수동적으로 또 다소 좀 복잡해 보이도록 클래스 설계를 했다는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뭐 복잡하게 만들어 놨을까? 왜 이렇게 어렵게 풀어갔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코드를 뭐 2년 이상 3년 정도 이렇게 해본 친구들이라면 이제 개발자로서 프로젝트를 한 4-5개 정도 이상 뭐 참여를 했을 테니까 여러
PL들이 혹은 설계자들이 설계한 것을 보았겠지만 지금 이 강좌는 그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해 보이는 부분들이 어떤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 보시면 이제 업무를 요청한 후에 자, 지금 이미 그 페이지 무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요청을 한 후에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프로세스라는 메소드가 호출되었을 때는 업무를 처리하게 되겠지만 그 결과를 받아온 후에는 응답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 ROBJ는 어떤 응답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델링 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객체에 대한 스코프 속성을 리퀘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리퀘스트를 통해서 포워드하는 페이지 이동을 하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셀렉트한 결과를 화면까지 쭉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지 무브 쪽에 첫 번째 자리에는 포워드 혹은 리다이렉트로 처리할 때는 원래는 이제 send 리다이렉트 이 메소드가 표준이지만 이것 대신에 스트링으로 리다이렉트를 통해서 페이지를 이동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보았고요. 물론 이 방법 역시 스프링에서 그대로 모방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방해서 그것들을 그 슬라이스 잘라내서 이렇게 콜론을 기준으로 스프라이트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배열에 담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스프라이트라는 메소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화면을 처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9번부터 93번까지 이쪽이 이제 그 페이지 처리를 위해서 응답 페이지 처리를 위해서 그 포워드나 또는 리다이렉트 처리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처리에 필요한 포워드 방식 그리고 리다이렉트 방식 을 구성하기 위해서 요 영역에 if문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기해서 여기 send 리다이렉트 결국은 send 리다이렉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포조 프레임워크는 그냥 줄여서 F/W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포조는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의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의존적인 프레임 워크이다. 즉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스프링 그 2.5 버전에서부터도 그 어노테이션이 지원이 되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 어노테이션 부분이 훨씬 더 강화가 되었고요. 이런 어노테이션이 물론 XML에 대한 표현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서블릿의 의존적인 부분들을 탈피하게 되었다는 것도 어떤 큰 중요한 의미와 어떤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조 프레임워크의 어떤 장애
어떤 치명적인 단점을 우리가 좀 공격해 본다면 너는 독립적이지 못하다.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리퀘스트나 리스판스 없이는 쿠키나 세션, 페이지, 이동, 사용자가 입력한 값 등 모두 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의존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스프링, 또 스프링을 넘어서 스프링 부트 또는 국가 공공기관들은 전자 정보 프레임워크, LG 같은 경우는 예전에 라프제이, 지금 데븐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또 예전에 삼성의 애니프레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어떤 좀 개선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전에 옛날 방식, 좀 다소 불편한 그렇지만 어떤 표준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 그래서 좀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고 좀 투박하고 예쁘지 않고 뭔가 복잡하고 또 귀찮고 이렇지만 이런 그 옛날 방식을 통해서 그 과거에 이런 포조 프레임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스프링 부트가 존재하는 것이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관찰해보고 또 분석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은 처음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런 과정들을 천천히 지루하게 끊어서 쪼개서 관찰해보고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이런 절차를 꼭 한 번은 경험해 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액션 서포트 쪽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쭉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좀 지루하시겠지만 좀 더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찍을 수는 없어서 일단 1강, 2강, 3강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해볼 생각인데요. 일단은 지금 오늘 그 작성한 요 문서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쭉 언급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연결해서 그 끝까지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끊지 않고 계속 조금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쪽에 연결되는 부분 한번 따라가 보면 그 42번 라인에 컨트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get 컨트롤러를 눌러 보시면 이것이 이제 아까 스프링에서 제공해주는 심플, 예전에 요즘은 이렇게 쓰지도 않죠.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심플 URL, 핸들러, 매핑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각 업무에 해당하는 컨트롤러들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지금 직접 이제 어노테이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전 방식이 꼭 후지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아까 그 커맨드스 배열을 두 개로 나누어서 워크 이름, 요것이 이제 업무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네임, 요걸 가지고 이제 그 모델 앤 뷰로 넘길 때 파라미터의 개수를 3개로 만들기 위해서 리퀘스트 네임을 굳이 이렇게 다시 소환해서 두 번째 별에 있는 값을 담도록 처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러 보시면 이 컨트롤러가 즉 게시판을 구현하는데 그 구동기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클래스이고요. 그때 생성자의 파라미터로서
리퀘스트 네임을 넣어서 그 요청 URL 안에 넘어온 스트링 중에서 두 번째, 즉 보드 리스트 .mvc3 혹은 보드 셀 .mvc3 그 확장자를 뗀 그 나머지 문자열들이 이 리퀘스트 네임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드 리스트 혹은 보드 인스 혹은 보드 UPD 혹은 보드 델 이런 식으로 넘어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은 컨트롤러를 해두었는데요. 요건 이제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보드 컨트롤러가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하였고요.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 자체는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그 두 포스트의 어떤 제약사항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리턴 타입을 스트링으로 혹은 또 모델링 뷰로 만들었던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임플리멘트 선택이었던 것이죠.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현체 클래스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러 2020은 인터페이스이다. 인터페이스는 단독으로 인스턴스화 할 수 없다. 자, 결론은 그래서 반드시 구현체 클래스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매핑 쪽에 지금 잘 안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보시면 앞에는 인터페이스이고요. 뒤쪽은 이제 클래스 이름이 와 있죠. 그래서 선언부에 인터페이스 생성부의 구현체 클래스 이렇게 인스턴스를 하는 것이 권장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다양성을 누릴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드 컨트롤러는 이렇게 그 파라미터를 스트링으로 하나 받게 되고 보드 컨트롤러 자체는 굳이 서블릿이 될 필요는 없어서 서블릿을 상속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라는 메소드를 미리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REQ와 RES를 계속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REQ와 RES는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면 액션 서포트에 있었던 것이죠. 원래는 액션 서포트에서 지원되는 것을 계속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 파라미터로 주소번지 원본을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은 기초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앞에 클래스에 대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원시형 타입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타입도 파라미터로 넘길 수 있고 그때 복사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받아온 리퀘스트 네임을 가지고서 이 프로세스 하나의 메소드를 가지고 조회와 혹은 상세보기 혹은 수정 혹은 등록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 깔때기를 써서 계속 if, else if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직관적이지 않고 for문이나 if문이 반복되게 되면 아무래도 분석하는데 좀 번잡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메소드 하나에 기능 하나
메소드 하나에 기능 하나 이렇게 처리하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우리가 메소드를 프로세스밖에 쓸 수 없다 보니까 두 포스트 원래 두 개밖에 없었죠. 그 부모는 서비스 메소드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 두 개 가지고 네 개처럼 또 하나를 가지고 네 개처럼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됐고요. 그 이유는 메소드를 정의할 수는 있지만 REQ나 RES를 주입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스프링 부트에서는 직접 메소드 위에다 얹어서 매핑 시켜주니까 굳이 이렇게 나누어 처리하지 않더라도 좀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마침 뭐 그런 부분을 제가 요즘에 그 리액트를 좀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좀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잠깐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가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스프링 STS2를 좀 실행시킨 다음에 화면상으로라도 잠깐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는 지금 된 상태인데요.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결국은 뭐 제가 따로 이런 채널이 있는 게 아니라서 유튜브에 사실 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다 올라갈지 어떨지도 좀 걱정이 되고요. 또 시간도 이제 사실은 집중력이 20분에서 25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이제 그것보다 많이 좀 지체가 돼서 잠시 여기서 끊었다가 문서에 대한 어떤 지금 MVC 기반의 어떤 계층형 게시판 구현 설계에 대한 부분을 1강과 2강을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기서 끊었다가 두 번째 강좌에서 다시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